위험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요. 조장을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예,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해소된 사항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죠. 요거를 빼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지금 뭐 금리 얘기도 그죠? 뭐 양적 긴축도 그죠? 속속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핍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좀 따질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개선이 되면 이제 반대로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 금리 문제 얘기, 뭐 양측과 긴축 정책 이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겠지만 어, 시장을 살리는데 우선 급하겠죠. 그죠? 또다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살리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게 나쁘지는. 전쟁의 위험을 있을 거라 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활성화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시기를 우리가 매의 눈초리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드라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전쟁이라는 게 뭐 오늘날 뚝딱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요.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고 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했는데 뻥 터지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 사태는 우리가 봐야 된다. 2월 16일 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아주 대두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이 2월 14일이잖아요. 15일, 16일.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거든요. 그죠?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죠.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계절이 다가오는 봄이, 그죠? 전쟁을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가 땡구부대 출처시키는데 찐흙탕이야. 여러분 찐흙을 굴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릴 때 진흙놀이도 많이 하고요. 이 걸음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걸음거리가요. 모든 뭐 차도 마찬가지. 지나가려면 뭐 이게 굴뚝 구덩이 빠져가고 도로가 잘 닦여 있어도요. 옛날 그 비포장도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 뭐 4, 50대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적어도 어, 영촌에 살지 않았다 하면 일반 시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살고 계시던 분도 예를 들어서 한 50대 분들 이런 분들은 40대에서 50대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시라고 붙어 있는 최소한 이런 지역도요. 뭐 동네 시를 조금만 외곽만 벗어나면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로가요.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었는데 자갈을 이렇게 해놔놓고 차가들이 다니잖아요. 빨간 버스 혹시 아시나요? 완행 버스. 빨간 버스를 하죠. 완행 버스. 그죠?
참, 완행 버스의 추억이 또 많죠. 빨간 버스라고. 이 옛날에는 한때는 이 빨간 버스가 시골길을 다녔죠. 빨간 버스가요. 버스가 그러면 있잖아요. 어, 이 시골 길을 이리 다니면요,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글버글버글 먼지가 막 완전히 이리 덮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 비포장도로 옆에는요, 도로 주변에는요, 비포장도로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제 주변에 사람들 여기 보면은 플라타너스 뭐 가로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굵은 나무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차 먼지가 자욱해집니다. 이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흙먼지에 덮입니다. 그런 그런 시절에 암묵한 암묵한 게 아니죠. 그런 시절이 예, 어,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그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도로가요. 어, 도로길이 완전히 엉망됩니다. 차들이 막 덜컹덜컹덜컹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국경지대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교 인접해 있는 이런 데는 뭐 도로가 아니잖아요. 이 가면 그냥 동토의 땅이 다 녹아내리면 이 러시아가 이 침공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러시아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죠. 불리하게. 그러면 얼 때 가야 돼. 얼 때. 침공을 해야 돼. 이기든 지든지 간에 제대로 좀 붙어서 지더라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오로지 공중에서 때를 빻아야 돼. 그죠? 근데 지상군은 쉽지가 않은 거라. 선제 공격 타격하고요. 선제 공격도 선방으로 해서 여기서, 그죠? 포로 쏘든, 비행기를 쏘고 난 뒤에 적 진지를 뭐 파괴를 한 이후에, 어, 피아 쪽으로, 뭔가 포가 날아오거든, 미사일이 오든,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방지시켜 놓고, 육군 전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걸 다 해놔놓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의지대로 됐는데 지금부터 가자 했는데 이게 땅 사정이 안 좋으면 이것도 작전 실패인 거라. 그래서 러시아한테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D-Day가 2월 16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걸 넘겨버리면 이제 러시아는 쉽지가 않다. 2월을 지금 어느덧 2월 중순이잖아요. 예전에는 2월 10일 이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계절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마지노선이 2월 16일이라 이런 상황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으키려면 이왕 전쟁 일으키면 빨리 일으켜야 돼요. 빨리. 푸틴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뭘까? 푸틴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푸틴이 이 계절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럼 고민거리는 없죠. 푸틴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요. 뭐, 그죠? 유럽에다 협박을 계속 해대면서 하면 되는데, 한 번씩 근처 가서 빵빵 한번 쏘든지, 예? 아니면 협박이라도 하면 되는데,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되는데, 지금은 이 넘어가는 길이 이제 녹으면, 해빙이 되면 쉽지가 않거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것도 있죠. 시간 끌기. 그죠? 끌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불공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던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차해서 시간을 끈다 하면은 금방 한 방 날리겠죠. 러시아 스타일이 그거 아닙니까? 앞뒤 안 보고 뭐 그냥 딱 판단하고 딱 재고 나면은 그냥 막 실행하잖아요. 러시아 성격은. 그게 이제 무섭죠. 러시아도 이제 미국도 그걸 알죠. 근데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협상을 해서, 봄이 살살 높게 만들어서, 그러면, 야, 좀 뒤로 미루자. 너가 지금 전쟁하면, 서로 좀 그렇잖아. 너도 피해보고, 뭐, 이런 얘기해서 좀 푸틴을 달래야 되는데, 과연 푸틴이 이제 이거를, 모르는 척 하고 한 발 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푸틴한테도 정적이 많겠죠, 정적이요. 그죠?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핀란드 있고요. 주변에, 예? 예? 주변에, 예? 러시아가 군이 이렇게 고위 장성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지금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발을 빼기 쉽습니까? 푸틴이 원하는 거는 뺄 명분을 받으려고, 뺄 명분을. 명분 없이는 러시아는 못 빼죠. 뺄 수가 없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마크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바이든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저 새끼 집안 잘난 체 한다. 요게가 죄송합니다. 전마 저거 지만 잘난 척 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빼버리면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나쁜 제안은 아니거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핀란드가 과거에 소비에트 공화국일 때 러시아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상처가 많잖아요. 지금은 핀란드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가장 살기 싶은 나라 중에 하나죠, 핀란드가. 그만큼 잘 돼 있죠. 근데 유럽 주변국들 중에요, 유일하게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나라도 주변국들은요, 소련 시절에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러시아 하면서 소수의 국가 연방공화국이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이 분리됐잖아요.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이 유럽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빼고요. 기존의 이 나라들 중에 핀란드만 나토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일으켜지잖아요. 국경지대니까. 그래서 핀란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우리 나토에 가입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이 침공을 안 한다는 조건을 서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핀란드만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나토에 이게 그 헌법 몇 조인가 거기에 보면 5조에 보면 유럽의 나토에 가입 있는 회원국 중에
한 나라라도 침공이 되면 주변국, 나토 회원국이 모두가 자국의 영토에 침입을 받았다는 똑같은 전제라서 협력하기로 해요. 도와주기로 돼요.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같이 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연합되는 게 이게 나토거든. 근데 핀란드가 지금 빠져있죠. 근데 최근에 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대안을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에 가가지고. 긴 테이블에, 땅딸이 푸틴 대통령이 앉아있고요. 마크롱이 앉아가, 길잖아요. 이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대안은 그 얘기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막상 해당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싫어하죠. 왜? 러시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미국한테도 그렇고 나토에다가 2022년 안에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문서적으로 명문화 시켜달라 이거지. 확답을 내놔라 이라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라고 있죠. 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가장 나은 게 이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 한다 했지만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최근에 뭐 우리 대선 주자 한 분이 뭐 선제 타격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의도로 하신지 뭐 국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거는 현재 국방의 최전방이나 국군의 전방에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천정병력 같은 얘기죠. 선제 타격한다는 거는 군사에 50만 우리 현역 장병들 있죠. 그 다음에 전시동원 되잖아요. 예비군들, 그죠?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역이 있고요. 예비군이 있고요. 민방위가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민방위 제대했지만, 졸업했지만, 현역을 마치면 전역을 하면 예비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민방위가 되는데, 이거, 예비 인력만 해도 몇백만 명이잖아요. 우리 남자, 바로 현역, 예비군 또 바로 동원됩니다. 지역을 지키는 거는 민방위지만, 몇백만 명이, 그러니까, 예비군만 해도 젊은 나이잖아요. 30대, 40대 이런데, 그죠? 40대 초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동원됩니다. 60만 명, 현역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3, 40대는 누구의 아빠들이고 이렇습니다. 바로 동원됩니다. 전장에 죽음으로 불사는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땅덩어리가 좁거든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우리가요. 전쟁 나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우리는. 갈 데 없습니다. 그냥 북한은 재래식 무기밖에 없지만 핵무기도 있잖아요. 그냥 특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죽자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고요. 현재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는 거는 잘 압니다. 중국도 알고요. 일본도 알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쟁 나면 자국의 전쟁, 특히 대국들은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남은 땅에서 한다. 근데 그리고 남은 땅에서 하다가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잖아요. 힘겨루기만 하고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제3의 땅에서 감접전을 치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도 그렇지만 예? 일본하고도 그렇지만 중국하고도 우리가 붙어 있고요. 북한하고도 붙어 있잖아요. 한국은 그냥 다족자 얘기입니다. 그냥 전면전입니다. 한국하고 하면.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국방력이 공식적으로는 8인데요. 6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위. 이거 6위랑 엄청난 겁니다. 육군 전력만 치면요. 6위 이내로 들어간다 하죠. 육군 전력만 치면요. 거기에 우리나라 현역 인구가 있고요. 예비역 군인들이 있고 몇백만 명입니다. 중국도 이 수준에 맞먹죠. 인구가 그래 많은데도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이래만 돼요. 현역으로. 일본은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밀리터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기도 전에 미사일이 우리나라가 미사일이 정말 많습니다. 독침 전략입니다. 다국자입니다. 한국한테 덤비면 아주 독침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어, 과연 미국하고요, 러시아하고 어떻게 끝날지 뭐 얘기가 자꾸 어긋나고 뭐 한쪽으로 세우고 그러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가 사실은, 러시아보다 이제 유럽에서 사실은, 이 보면은 이제 이제 이 관계를 깬 거랑 마찬가지로 보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 요 러시아의 이제 인접국들이 이제 분리됐던 나라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기 국경이 이제 바로 여기를 러시아랑 맞닿기 때문에 그러면 나토군이 여기 들어오고요. 미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완충 역할을 러시아가 만들려고 예전에 소비에트 영향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주변 나라들을 어, 편입을 시켰잖아요. 붕괴되면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완충 역할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나토로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제 국경선이 여기 현실적으로 진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이 될 일이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대안이 그 얘기라 나토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는 나토군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러시아가 여기 땅이 여기 있으니까 지도 한번 가볼까요? 이래 갈 필요 없죠. 구글 세계 나오나?
여기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예전에 다, 어, 아마 이런 상황인데,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거 따먹었잖아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그죠? 핀란드가 여기 있잖아요. 핀란드. 여기가 러시아고요. 그러니까, 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리 강대강, 여기가 지금 나토 가입이 안 됐으니까 나토가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들어와 버리면 나토가 이리 들어와 버려. 쉽지가 않거든.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다. 파르코님 반갑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면 모스크바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스크바가. 그러니까 요 우크라이나 국경이 여기 있잖아요. 국경이 이쪽 이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바로 대치가 되는데 이거 누가 이거 여기 수도가 러시아 수도가 여기 있는 모스크바가 여기 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가 완충을 했고요. 예전에 벨라루스가 이 완충을 했고요. 이래 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국 밑에 쿠바 여기다가 옛날에도 미사일 기지를 러시아가 여기 설치하는 바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했죠. 전쟁 인방까지 왔다가 러시아에서 한번 물러나서 미사일 기지를 다 후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입장이거든. 러시아 같이 예전에도. 여기다가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니까 미국이 지금 빨갛게 세계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요 당시에 쿠바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여기다 설치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오만 얘기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여기다 설치하겠다. 이게. 미국도 그래 해봐라 이라고 가만히 놔두는 이라고. 러시아는 니 하라고 그럼 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예? 모스크바 러시아가 여기 있고 예? 모스크바가 여기 있는데 나토에 가입시키려면은 나토 군이 여기 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이 누가 이거 내라도 저 모스크바 대통령 같으면 이거 용서 안 되죠 이거. 예를 들어서 입장이 되면 그 나라 입장이 되면 그렇다 얘기죠. 근데 이게 연합이요. 유럽의 이쪽에도 이게 그렇게 끈끈한 유럽이 이게 이제 선진국이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요런 나라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에 이제 분리된 나라들이고요. 지금은 벨라루스가 지금 소련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는데 어,
요 나라들이, 지금은 나토에 이렇게 이제 이래 돼가지고, 끈끈하게 있지만, 그 끈끈한 게 그렇게 있잖아요? 어, 끈끈해도, 외교적으로요? 외교적으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알 수가 없다, 이게. 알 수가 없다. 당장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요, 들어오고요, 먹고 먹기가 하다 보면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전면전이 되거든요. 현재 내 자식들이 현역으로 50만 명, 60만 명, 하다못해 50만 명이 현역병으로 가 있고요. 이 50만 명이면 이 부모가 요즘은 가족이 뭐 두 자녀라 보면 그죠? 이 관련되어 있는 게 엄마, 아빠, 아이 둘, 네 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50만 명, 예? 200만 명, 그죠? 200만 명이 관련되어 있는 부모가 이제 가족들이 있죠. 200만 명. 200만 명이 적습니까? 적지 않죠. 거기다가요, 예비군들 보세요. 예비군들이 몇 명이냐? 몇 배 되죠? 수십 배 되죠? 예비군들이 200만 명이면요, 4배면요, 800만 명, 800만. 그러면 가족들이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이, 예, 당장 문제가 되죠. 당장. 선제 타격이란 말, 끔찍끔찍 놀래죠. 거기다가 민방위까지 포함하면요. 전면전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전면전. 쉽지가 않다. 전쟁이라는 게 제일 잘하는 게요. 제일 나쁜 수가 전쟁이고요. 제일 좋은 게요. 전쟁 안 하고요. 제일 좋은 게 전쟁도 안 하고 화해하는 거죠. 화해 무드로 가고. 어떤 수가 있어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쉽냐 이게 쉽냐 이게 말처럼.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 선제 타격 얘기를 나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머리 아프다. 그죠? 보수 진보가 너무나 적대적이 돼. 강대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같다. 근데 이 유럽도 마찬가지. 이런 데도 보면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웃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잖아. 중국. 여러분, 이거 제가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제가 이미 얘기 다 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지켜봐야 된다. 내려오면 여러분 내려오면 고민하자. 이게 내려오면 그죠? 그래서 요거 좀 끝내고요. 이게 안 저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꺼냈는데 중국이 중국은 지금 성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세입니다. 그죠? 러시아하고요.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가 하여튼 그런데 볼까요? 아, 국경이 네. 아, 이러네. 네. 아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요. 중국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까지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요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요. 요만큼이라도 따먹어버리면, 이 동해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해로. 중국이, 일본 쪽에 영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영해가요. 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본 영해 한번 볼까요? 일본이 아주 무지박지한 놈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말씀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일본 영해입니다. 이게 일본 영해. 여기가. 일본이 무지막지한 놈이죠. 한 놈들입니다. 이거. 영해 선포하고 해놨잖아요. 자기들. 이거 암초도요. 실제적으로요. 암초인데요. 영해로 만드는 이 바다에 있잖아요. 살짝 떠올라오고 이거를 흙을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인정 안 해주는데 저거는 선포했습니다. 요걸 보고 중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영해가 이리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만이 완전히 우리나라 이런 거 다 잡아먹고 있죠. 완전히. 이거 완전히 뭐 꼼짝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거죠. 완전히. 동해도 뭐 완전히 뭐 다 차지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동해가 우리 땅인데 완전히 이놈들 있잖아요. 이래놓고 독도까지 저거 거라고 이렇게 땡기려고 이렇게 완전히 우리 고립시키려고. 독도 그 뭐있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해양 대국입니다. 일본이요. 그리고 저기 일본이 미국이요. 관할 지역을 서서히 중국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일본으로 주고 있거든요. 영해 해리를 미국 영해에 있는 땅 섬 있잖아요. 일본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일본의 이 영해가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우리끼리 살고 있는 동안 일본은 해양 대국이라는 소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념 전쟁하고요. 저가 빨갱이 하고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요. 그렇습니다.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중국은 미소 짓고 있잖아요. 미소. 전쟁만 러시아에서 전쟁만 발발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만 빵 터지면요. 거꾸로였거든 원래는요. 미중 패권을 해서 여기서 전쟁만 빵 터지라 했어. 러시아. 기다려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묻겠다 했는데 상황이 지금 거꾸로 돼서요. 상황이 불과 지금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미러가 아니라 이 미중이 문제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이 미중이 문제가 아니라 미러가 문제라고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중이 문제가 아니라 미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게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중국은 판세가 나쁘지가 않죠. 여기 신경 쓰고 전쟁 나면
그렇지 않아도 미중만 신경 써도요, 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 예? 미국 함대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오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오는 동안에 그냥 중국이 대만을 접수를 해버려요. 중국은 그러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죠. 전쟁만 나면 이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통과하려면, 이 10조를 가려면 가장 수출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 통과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역을 통과를 해서 뭐 이리 가든 뭐 이리 가든 이리 가잖아요.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데, 안 그러면 갔다 잘못하면 이렇게 둘러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여기는 관계없고 이렇게 둘러가야 돼요. 중국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요, 못 가게 통행선 내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소련 땅이거든요. 여기부터요. 여기가 소련 땅이고요. 여기가, 경계 지점이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죠. 북한 땅이죠. 북한 땅.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 러시아. 중국이 요서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를요. 우습죠? 여기 두만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두만강. 이거 두만강입니다. 여기가. 두만강 푸른 물에. 이거 두만강입니다. 우리 이 땅, 요 연변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두만강이다. 중국이 노리는 게 여기죠, 여기. 근데 러시아가 이거 안 줄라 하죠. 줄 수가 없죠, 러시아. 많이 줘버리면 문제 심각해져. 러시아 입장에서도 안 좋다, 이거. 우리가 우리 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땅을. 중국이 북한에 무슨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요, 몇 군단을 여기 지금 배치해 놨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고립이 돼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다가 많은 거를 지금 있잖아요. 북한 체제, 김일성, 김정일이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무상으로 안 주죠. 천연 광물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북한에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있던 게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광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북한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을 엄청나게 캐간 거 아시죠? 길 가다가 발에 밟히는 게 금이랄 정도였다고. 일본들 다 캐갔잖아요. 광물 뭐 당연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광물이 많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광물이요, 거의 90년간 캘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내줬습니다. 우리가요,
개성공단 하나 이거 하는데도 퍼주기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동안에, 예? 퍼주기다 어쩌다 하는 동안에요. 중국은 여기다 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잘났다 몰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만약에 격번이 일어나면요,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요, 자동으로 넘어오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침투하려고, 자동 개입하려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도 지금 추가로 더 배치를 했죠. 인근에다 전부 다요. 중국이요, 인민군이 많잖아요. 이쪽에다 대거 배치해놨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계선에 이쪽에, 인근에다가. 여차하면 넘어가는. 자동 개입하는, 자동 개입. 전쟁 나면, 북한이 뭐, 김정은이 죽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접수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빨리 어떻게 뭐 있잖아요. 우리 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어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중국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미군 부대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어디 지키면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이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게 중국이 절대 가만히 안 있다 이거죠. 이게 자동 넘어올 수밖에 없는. 넘어올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얘기다 이게. 통일도 형제 나라니까 우리가 접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놔두지 않는다. 종전선언을 해야, 예? 일상생활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징병제가 아니라, 예? 징병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종전선언 전쟁이 끝나버리면 총구리를 일부를 서로 이제 대거 이선으로 후퇴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니 좋니 내 좋니 같이 안 살더라도, 예? 일상생활을 제대로 젊은 사람들 일상생활 공부터 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일부 소수의 인원들이, 예? 뭐 지키든 어쨌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80년대죠. 군대 제대해가지고 예비군에 있을 때 예비군 부대장 그때는 뭐 군사 정권 시절이잖아요. 7, 80년대. 훈련 가면요, 중대장들이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얘기하면 어디 저기 있잖아요. 진보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당시도 중대장들이나 그 교육을 받을 때, 군사 작전권을 받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군사 작전권. 지금은 그게 작전 통제권이죠. 그죠?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이잖아요. 그때 군사 정부 시절에 이거 받아와야 된다. 지금은 이거 받아오면 난리야. 미국 바지가에 붙잡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 당시에 군사 정부 시절에 이거 받아와야 된다고 예비군 훈련장에 중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중대장님들이 우리가 한 해 더해 듣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보수는 이렇게 안 하려고 진보 이걸 부르짖고 있으니 이게 세상 참 희한하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군사 정부 시절 때, 정부 때 우리가 뭐 있으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왜 뒤바뀌었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당시에 중대장 그분 출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군사 접근 하에 있던 시절이니까 뭐 노태우 뭐 그죠? 전두환 그 시절인데 그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 군사 작전권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남았죠. 미군정하에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빠르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예비군 훈련 교육장에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얘기하면 뭐 빨갱이로 지금 듣고 있으니 이게 참 시대가 이상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생각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근데 어느 간에 이게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들이 이게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예? 참 빨리 이게 나라가 있잖아요. 부강해야 되는데 그죠? 쉽지가 않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만이라도 이 진짜 예?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자산위에 위안을 올려서 기축 통화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반드시 그리 가야 되는데 예, 늦죠 지금. 중국은 빠르게 지금 자기들 세상, 자기들의 리그로 해서 세계의 제조국, 그죠? 제조국이 1, 2차 산업 제조국이라서 돈을 벌어서 제3세계에다가 지금 발을 넓히고 있죠. 중국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는 할 수는 있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는 엄연히 있잖아요. 국력의 힘이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는 싸울 수 있지만요. 국민들끼리 다투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국가 대 국가에 쉽지가 않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핵공국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뭐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동등한 지지 이런 생각을 국민들한테는 심어주지만 국가 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외교 전략에서도 순수가 있고 순위가 있죠. 그래서 참 쉽지가 않다. 이 좁은 나라에 딴떡거리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얘기 드리는 것도 이거잖아요. 요 사태가 일어나면 불똥이 이쪽으로 튈 수가 있다. 이 얘기. 미국이 여기 신경 쓰고 여기 신경 쓰다가는 중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여기도 있지만 이 항공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게 빠르게 넘어올라는 시간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죠. 접수해버리면 상황 종료입니다.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러시아가 중국한테. 상황 종료입니다. 이미. 접수해버렸는데 누가 말할? 뭐 제재하고 러시아 지금 계속 제재받고 있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중국 뭐 제재 어쩌고 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제 그래 되면 접수 딱 해버리면
일본이나 동북아시아에는 한국이나 일본은 쉽지가 않죠. 중국은 이걸 노린다. 이게 전쟁 안 나면, 전쟁이 안 나도 욕을 먹으려 하고 있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예? 미국을 어떻게 따돌려서 이걸 먹으려 하는데, 이 전쟁 나면 뭐, 요때다가 뭐, 안 하겠습니까? 막, 여 전쟁 난다, 여 신경 쓰는 때 있잖아요. 순식간에 아마 여 접어먹을 거다. 대만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시국이 얘기 되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영향이 있다는 것도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나 뭐 있잖아 에너지 문제 있지만은 이런 문제라니 당장 현실적인 게 이게 제일 큽니다. 이 문제가 수출길이 막힌다. 이게 수출길이 예? 수출길이 막힌 길이 막힌 수출길이 여기 일본 배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우리 저 배들 어디 갔습니까? 이리 갔잖아요.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죠? 여기 일본 배가 여기서 딱 막는 바람에 전 세계의 배들이 여기서 막 수천 대가 여기서 수천 대가 일본 배 때문에 오다가도 못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뒤로 빠꾸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죠. 이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이 우리가 요 뺏겨버리면 이 중국이 접수해버리면 이 둘러가야 돼. 이 쉽지가 않은 물동량이 훨씬 비싸지는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수상하다.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직격탄 쉽지 않은 문제다. 여전히 우리한테는요 강력한 우방국은요 미국입니다. 미국. 동북아시아에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도 미국의 우방국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방국이죠. 과거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이 일본이었고요. 중국이 선진국,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일본의 입김이 굉장했잖아요. 한국은 완전히 무시당했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인식이 바뀌었죠. 한국이요. 혈맹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피라미드 혈맹이고 실제적으로 지위도 높아졌고요. 여기 있던 위치가 적어도 예전에는 일본의 지위가 이 정도였다면요. 그래서 지렛대가 여기 있었다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이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지렛대가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안보에 미국이 국익에 도움이 일본이 더 됐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요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절반이 여기다 하면요. 이 정도까지 왔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인식이 높아졌다. 앞으로 더 이쪽으로 갈 거라, 이쪽으로. 나중에는 역전돼서요, 이렇게 온 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 거다. IMF도 그렇고요. 세계적 경제 석학들은 그러죠. 2050년, 2060년 되면, 우리가 일본을 발가락 사이에 때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실제로 그래 된답니다. 아니,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발가락 사이에 때보다 또 못하게 여기는 게, 경제 대국이고요. 군사 강국이고, 선진 강국인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발가락 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일본은. 실제로 그런 위치까지 온다, 이게. 현재 수준으로 성장하면,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 될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절대 생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거 생긴 거는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제 100년도 안 되죠. 아침에 조용한 나라라는 게 옛날엔 한국이 그 조선이었잖아요. 그렇게 느리고 조용하게 침략당했죠. 전쟁 났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부들이, 그죠? 나는 안 먹어도 자식 교육시키고 빨리빨리 한 덕분이죠. 왜?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존경스러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들,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저 때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떤 빨리빨리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조상들 있잖아요. 여유로움이 애들한테 보입니다. 여유로움이요. 우리가 일본한테요. 외세 침략을 엄청나게 당했댔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도 그래 알고 있는데, 미국의 있잖아요. 역사 석학들, 한국사를 연구하신 분들, 우연히 일본 연구하고 중국 연구하다 한국을 관심 안 두다가 보다가 한 석학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뽕이 아니고요. 국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조선 우리가 500년 그러잖아요. 500년. 500년 동안 우리는 돌아보면 부정부패, 당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의 석학의 시각에 봤을 때요. 조선보다도 더 고구려, 아니 고려, 예? 고려도 500년 되죠. 신라천년 하죠. 신라천년. 조선만 봐도요. 500년 동안 왕조가 이래 있잖아. 왕조가 유지되는 동안에요. 중국은 국가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유럽은요.
다른 나라 이런 데는, 동아시아는 여러 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길어봐야 뭐 100년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층, 유럽이나 일본은요, 뭐 일부 우리나라 역사학자 우리나라 봉건제라는데 봉건제 뜻을 몰라. 유럽은 봉건제 사회, 일본도 봉건제 사회. 근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제가 되는 국가였다. 통제가. 그러니까 진짜 현대적으로 말하면 근대 국가로서 제대로 갖췄던 게 이미 조선시대에 이미 고려시대에 고려시대에 예, 근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형성이 이미 돼 있었다.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특히나 외국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료들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중국하고도 틀리고 일본하고도 틀리고 한국은.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그죠? 삼관오리 그죠? 핍박받는 백성들, 양반, 계급의 차이 이런 거잖아. 이거는 이 당시 그래도 조선이 500년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노비 제도도 있었고요. 계급 차이도 있었지만 국가가 중앙정부가요. 정부에서 과거제를 시험을 쳤고요. 각 중앙에서 선출된 공무원이 관리가 각 지방으로 그죠? 배치가 되고요. 다스리고요. 그러고 자천되고 옮기고 이직하고 이래 했잖아요. 이 중앙 집권 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조선시대도 이랬는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죠. 봉건제, 군주제죠, 군주제. 국가로서 형성됐던 게 강력한 근대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 현대 국가죠 이게. 예? 진짜 국가라는 게 제대로 된 이 국가라는 게 통칭이 됐던 시대가 근대에 와서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이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얘기를 하죠. 그것도요.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외세에 뭐 끝없는 피박을 받았다는데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다. 그거 피박은 여기가 더 많이 받았다. 자기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록이 한국에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역사가 소실이 되고요. 6.25 일제시대 때 36년, 7년간 역사 자료가 다 빵거리 없어지고 6.25 정비 없어졌는데도 전후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는 역사 서적들을 보면은 너무나 방대하다. 중국도 이것조차 없다. 서양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국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독특하다. 독특한 나라. 기록의 나라지, 기록의 나라. 일본이 뭐 기록을 잘하고 이런 거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에요. 일본은 역사가 없습니다. 현재 짜집기하고 조작을 한 거죠. 일본이 말하는 그 역사 있잖아, 서가 그래 많다. 우리나라 없으면 일본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 강국에 여전히 그래도 둘러싸여 있죠.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그렇다.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도 국뽕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 내설만 하죠.
일본을 발가락 사이에 떼봐도 안 얘기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중국을 우리가 떼놈이라 하잖아요. 떼놈. 떼놈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중국이 우리를 보고 그러지만 얘네들이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말 안 했죠. 지금이라도 얘네들이 그런 말 하지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 물론 뭐 강국이니까 우리가 그죠? 대국이고 소국이잖아요. 조공도 바치고 당연히 했죠. 그러나 중국이 우리를 편입을 못 시켰죠.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걸 알죠. 큰 나라니까 엄포를 놓고요. 했지만 먹지를 못했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였다. 충분히 그러고 나면 절대적으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이럴 때 있잖아요. 중국한테 뭐 고구려시대는 당연하고 그죠? 결코 있잖아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 기죽을 필요가 없다.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나.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좀 들어봅니다. 보고 상황이 요즘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뭐,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